이번 시간은 17년도 국가 국어 문제입니다. 17년도에 시험이 두 번 있었거든요. 상반기 있고 하반기 있었는데 하반기부터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죠. 이거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어쨌든 민간업자가 투자하는 거니까 이 빌트는 무조건 민간업자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T가 먼저 나왔다는 건 짓자마자 트랜스퍼, 정부에 넘겨준다는 거고요. T가 나중에 나오면은 일정 기간 있다가 나중에 넘겨준다는 소리고 맨 마지막처럼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끝까지 안 넘겨주죠. T가 안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L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수익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한테 임대 주고 정부가 운영하고 정부한테 임대료 받는 거고요. 이건 오퍼레이트 수익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직접 운영하고 사용료 받는 거죠. 소비자한테. 그 얘기다 지금. 읽어보니까 소유권과 운영권을 다 가져버렸네. 이거는 4번이겠죠. 일정 기간만 갖고 나중에 넘겨준다면은 뭐 다른 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말 안 나왔잖아. 그래서 소유권과 운영권을 다 가졌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영어만 쭉 읽으시면 될 겁니다. 짓고 넘겨주고 임대료 받고 짓고 넘겨주고 직접 운영하고 짓고 임대료 받다가 끝나면은 넘겨주고 그건 지가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거고요. 답은 4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자본론. 얘가 나왔을 땐 되게 90년대 이후죠. 어떤 공동체 문제에 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건들, 거시 조건이 있고 미시 조건이 있죠. 거시는 수평적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신뢰 이런 게 필요하면은 사회의 망이 만들어질 거고 그다음에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능력이나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어야 되겠죠. 자, 사회자본은 사람들이 협력하도록 그지? 공유된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만드는 거시적으로 신뢰, 그냥 규범이 아니라 호혜적 규범, 서로 이득이 되는 규범들, 그다음에 수평적 네트워크. 이게 있어야지 사회 자본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물적 자본, 인적 자본이 있어도 사회 자본이 많은가 작은가에 따라서 정부 성과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푸트남 말했죠. 그래서 이탈리아는 남부가 있고 북부가 있는데 남부보다는 북부가 사회 자본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정책이어도 북부의 효과가 잘 나온다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은 사회 자본이 많고 후진국은 없대요. 그 결과 후진국의 GDP를 구성하는 게 사회 자본 한 20%밖에 안 되니까 개발도상국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사회 자본을 많이 들이댑니다, 이게. 자, 어쨌든 사회 자본이 존재한다면 서로 신뢰가 강화되고 서로 믿으니까 감시하지 않으니까 거래 비용도 줄어들 수 있고 서로 믿으니까 공유하다 보니까 혁신도 가속화될 수 있겠죠. 그 결과물로서 뭐가 나온다? 경제 발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회 자본은 뭐가 있냐면요. 요 대내적인 결속 자본이 있고 대외적인 연계 자본이 있어요. 이 결속 자본이 너무 강해버리면은 요 내에서는 응집성이 강한데 타 집단과의 갈등이 나와요. 특히 결속 자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연계 자본도 이제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집단 내 자본을 결속 자본, 강한 자본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요 집단 간에 연계시켜 주는 게 약한 자본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공동체주의다 보니까 과도한 대외 개방성보다는 오히려 폐쇄성이 강해요. 그 결과 타 집단에 대해 배타적이다, 갈등이 나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러니까 결속 자본 말고 이런 연계 자본도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강한 자본, 약한 자본, 결속 자본, 연계 자본 이렇게 좀 외워놔야 돼 이런 것도요.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피터스몽 또 나왔죠. 관료제가 있었고 관료제에 대한 대안으로 시신탈참이 나오죠. 시참 신탈 이렇게 하던데 저는 시신탈참이라고 그래요. 왜? 시장은 시장 중심이고 신축과 탈레부는 정부 중심이고 참여는 시민사회까지 올라갈 거니까요. 이런 친구들이 제일 먼저 관료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 문제가 있으니까 개혁을 해야 되겠죠. 구조개혁, 그 다음에 관리개혁, 정책개혁, 그 다음에 이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건 문제의식이에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 얘기야. 문제. 자, 시장 모형은 뭐가 문제죠? 시장 모형은 독점이 문제인 거야. 독점이 문제니까 분권화 경쟁을 시켜야 되겠죠. 이 집권화가 독점이고 분권화 시켜야 돼요. 분권화. 틀렸네요. 참여 모형은 뭐가 문제죠? 계층제가 문제야. 계층제가 있으니까 참여가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보다시피 조직 하층부나 또는 외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조직이 효과적인데 계층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계층제를 타파하자고 그래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 구조가
평면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다음에 신축 모형은 뭐가 문제라는 거야? 영속성, 경직성이에요. 너무 경직적이다 보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구조는 가상 구조고, 그다음에 정책은 실험이에요. 관리 방식은 임시 관리 방식이고요. 틀렸죠. 그래서 정규 공무원의 확대가 아니라 이래버리면 경직적이잖아. 또 유연한 임용체제, 개방형이라든지 이런 공무원을 좀 많이 도입하자는 거죠. 틀렸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탈레부 규제 모형은요. 민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게 아니라 정부 내에 존재하는 많은 규정과 절차를 완화시켜 주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무원들에게 재량 달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온다? 창의성이라는 기업가 정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국가를 작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이 국가 공무원들에게 재량을 줘가지고 기업가 정신, 창의성을 만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니까 2번이 옳아요. 피터스 모형은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좀 봐두십시오. 자, 4번입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였죠. 하위 정부 특정 정책에 대해서 해당 관료, 해당 상임위원회, 해당 특정 집단들 요 3자가 요 정책만 지배한다는 겁니다. 또 분야별로 다양한 하위 정부가 존재하겠죠. 소수가 지배하니까 엘리트 면도 있고 소수가 모든 걸 지배하지 않고 여기만 지배하고 또 다른 소수가 존재할 거니까 되게 많잖아. 다원주의 면도 있죠. 주로 분배 정책에서 다원 그래 몇 번이다. 시민사회 단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당 부처, 해당 집단, 해당 상임위원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자, 답이 1번입니다. 옛날엔 대통령을 집어넣었었는데 이건 또 시민단체를 집어넣네요. 그다음에 정당이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정당이 아니라 보다시피 해당 관료, 해당 상임위원회, 해당 이익단체들이에요. 자, 바우처가 나왔네요. 소비자 바우처죠. 교의 주문. 분명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가 있는 민간제인데 모든 돈을 소비자가 다 내야 되니까 안 쓴단 말이야. 쓰라고 정부가 권장을 해주는 거죠. 쿠폰을 주는 거야. 종이로 줄 수도 있고 전자로 줄 수도 있고요. 이게 바우처 제도인데 주로 사회 약자한테 주다 보니까 저소득층 이런 계층 복지 분야고요. 이러다 보니까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자, 누구한테 준다? 소비자한테 줘요. 소비자한테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 구매할 수 있는 쿠폰 또는 포인트를 넣어주는 겁니다. 종이로 줄 수도 있고 신용카드에 넣어줄 수도 있겠죠. 전자 바우처가 되면은 이거 모니터링 용이에요. 모니터링 용이하니까 다른 데 쓰는 걸 감시할 수도 있고 행정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번 종이로 받아가는 것보다는 신용카드 넣어주는 게 낫잖아요. 또 썼을 때 바로 모니터링 될 거니까요. 근데 이건 바우처는 보다시피 민간이 받아도 쓰지 않는다면은 의미가 없죠. 그치? 이러니까 살라몬의 분류에 의하면 직접성은 낮아요.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치? 민간이 받았을 때 쓴다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라몬이 높게 본 게 뭐였죠? 제일 먼저 정부 소비, 그치? 그 다음에 뭐 있어서 공기업, 그 다음에 경쟁적 경제 규제, 그 다음에 직접 대출,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있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공기업, 경제 규제, 그 다음에 이게 뭐였죠? 정부 소비,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 대출, 직접 대출, 정보 공개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높습니다. 살라몬이 말한 거니까 이거 좀 외워두세요. 경제 규제는 사회 규제와 비교할 것, 공기업은 출자 기업과 비교할 것, 그 다음에 직접 대출은 간접 대출과 비교할 것, 그 다음에 정부 소비, 소비의 정부 소비, 공경 소대 개웠던 것 같아요. 대출해가지고. 근데 대출은 직접 대출도 있고 간접 대출도 있기 때문에 직접 대출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다 정보 공개까지 해가지고 정보 제공까지 해가지고 5가지를 좀 외워두십시오. 자, 6번입니다. 델파이 기법이네요. 델파이 기법의 키워드는 일단 익명이야. 한 수명의 전문가를 모아가지고 익명으로 설문조사하는 거죠. 설문을 모은 다음에 통계 처리해서 중간값 위주로 환류해가지고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할 거야,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게 델파입니다. 직관적 기법이고요. 직관적. 그래서 제일 먼저 전문가들인데 여러 명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종합해가지고 아이디어 만들었죠. 합의하게 만드는 거고요. 대안의 예측도 있고 결과 개발에도 있고요. 물론 평가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가 집단인데 보다시피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설문조사를 반복하죠. 반복하고 통계 처리하고 이런 구조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6번 이상의 반복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죠. 직관기법이에요. 직관기법이라는 거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좀 더 먼 미래고요. 통계 분석을 활용하는 건 맞지만 객관적 미래는 아니에요. 통계가 나왔는데 왜 주관이냐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 판단이야. 다만 여러 명이다 보니까 통계 처리하는 것 뿐이에요. 한 명이라면 통계 처리할 이유가 없죠. 여러 명을 하다 보니까 통계 처리하는 것 뿐이지 이 의견 자체가 객관적 근거에 의해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 미래가 아니라 직관 미래예요. 그다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수정할 기회도 줍니다. 익명으로 하고요. 그지? 익명하니까 솔직하게 나오죠. 대신 익명으로 하니까 조작 가능성이라든지 성실하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수정 가능성을 주는 거,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먼 미래인가 가까운 미래인가를 모르더라도 얘는 객관적은 아닙니다. 주관적이야, 질적이야. 자, 그 다음에 논리 모형과 목표 모형을 비교했네요. 이거는 되게 여태까지 보기 중에 있었는데 대놓고 비교한 건 이거 처음인 것 같아요. 자, 목표 모형 간단해. 강의 들은 다음에 점수 나왔냐 안 나왔냐 그 얘기야. 합격했어 안 했어. 결과를 본 겁니다. 중단기 목표. 결과가 나왔다면 효과성이 있다는 겁니다. 됐죠? 평가할 때.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진짜 이 정책 때문에 나온 건지 다른 요소가 끼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지? 이거 아주 목표 모형은 간단한 건 좋은데 인과성이 증명되기가 좀 곤란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전에 논리 모형을 만들어요. 얘가 나오면은 아마 얘가 될 거고, 얘가 나오면 얘가 될 거고, 얘가 나오면 얘가 될 거야. 이런 논리 모형을 먼저 만들어 보는 거야. 그지? 그리고 네가 이대로 진행됐는가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이대로 가지 않았다면은 설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건 네 거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논리적 인과 구조를 먼저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고 평가할 때 이대로 진행되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대로 진행되었다면 성공한 거죠. 이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실패한 거죠. 왜 실패했는가, 어디서 실패했는가도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해결하는 문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과그램이 쫙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치? 이걸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왜 실패했는지, 그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책이 실패한 건지, 인과관계 가정이 실패한 건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 집행된 건지, 집행은 제대로 되었는데 인과 경로가 잘못되어 건지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틀렸죠? 이건 목표 모형이야. 문제 쉽게 나왔잖아. 논리 모형으로만 준다면 헷갈렸을 거야. 근데 논리와 목표를 줬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라는 의미야. 힌트를 많이 줬어요. 나름대로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문제 낼 때 힌트를 많이 줬던 겁니다. 됐지? 이건 목표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인과그램이 쫙 그려져 있기 때문에 밑에 있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집행이 잘못되었는지 논리 인과성을 내가 잘못 만든 건지도 검증할 수 있다.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이지. 넘어갈게요. 여러분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야? 아니면은 학원이라든지 강사들이 만들어준 프로그램이 잘못된 거야? 이런 인과그램이 있다면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네가 시킨 대로 다 했어. 똑같이 했단 말이야. 결과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건 인과 모형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나? 반면에 인과 모형은 맞았는데 내가 이걸 지키지 않았어. 그럼 여러분이 집행을 잘못한 거겠죠.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려갈게요. 요새 뭐 공부하는 방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뭐 기출문제만 봐라. 이런 유튜브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공부는 기출문제를 보는 건 맞는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용어 정리해야죠. 용어를 모르는데 문제가 풀립니까? 그다음에 용어가 왜 논의되는가를 먼저 설명해야 되겠죠. 거시적으로. 미시적인 용어 정리. 이런 용어가 이 파트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암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만 가지고 이걸 이해할 수 있다면은 상당히 실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하십시오. 강의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책을 쭉 훑어보면서 내가 이 용어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안다면은 정말 이 맥락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검증해 봐야 돼요. 그런 건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압니다.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그런 용어가 출제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걸 위해서 기출문제를 푸는 거야. 그지? 그것만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내 능력을 계속 키워가야 되겠죠.
용어 정리가 1번이고 왜 논의되는가 함의가 두 번째고 기출문제 보면서 어떻게 나오는가를 본 다음에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문제만 푼다고 될 문제는 아닐 겁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이것도 쉬웠죠? 세상에는 1%부터 100%까지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정책에다가 상위 5%만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럼 효과는 있겠죠? 효과는 있을 거야. 잘하는 애들만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딴 데 가면 효과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까 상황이 다르죠. 5% 상황과 나머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선 효과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가면 효과가 없을 겁니다. 이게 바로 크림 효과죠. 층을 지게 만든 겁니다. 그치? 양호한 사람만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는 효과가 나타나겠지만은 이 양호한 사람이 다른 집단과 상황이 다르잖아, 지금. 딴 데 가면 효과가 없을 겁니다. 크림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 크림 효과를 조심할 거는 외적 타당성도 되겠지만은 왜 대표성이 없으니까 내적 타당성이 저희가 될 수 있어요. 대표성 있게 뽑았지만은 실험과 비교 가를 때 실험 집단에만 좋은 걸 집어넣는다면은 요 인과성을 내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크리밍은 외적 타당성이면서 동시에 내적 타당성이 조의 요인이기도 해요. 답은 1번입니다. 성숙은 뭐가 나와야 돼? 시간이 나와야 되고 허위관계는 Z변수가 껴있는 거죠. 그치? 모든 효과는 Z변수 효과고 X와 Y는 아무 관련이 없어야 되잖아. 호선 효과는 인위적 실험실이야. 네가 관찰되고 있다는 거야. 인위적 상황에서 얻은 결과를 다른 상황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죠. 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역시 개념 정리하는 거니까 쉬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예산제도네요. 다 나왔네요.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 다음에 기금이 포함되어 있죠. 모든 기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건 맞죠. 대신에 내부거래와 보존거래는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합재정 나왔을 때는 순계 개념이다. 그 다음에 경제 성질별 분류다. 현금주의 방식이다. 이 세 가지는 좀 외워달라고 그래요. 모든 기금이라면 틀렸겠지만은 어쨌든 기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조세출 예산제도는 이거는 세금 감면이에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 아니고, 그지? 내가 걷어야 될 세금을 걷지 않은 겁니다. 세제상의 특혜라고 그래요. 이것을 마치 예산처럼 밝히라는 게 조세 지출 예산제도야. 그리고 개념이 틀렸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출한 예산이 아니고, 그지? 걷어야 될 세금을 걷지 않은 것을 관리하기 위해 들어온 제도입니다. 소득이 제일 먼저였고요. 우리나라는 중앙이 있습니다. 지방은 보고서고요. 중앙은 예결산서로 들어와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여성과 남자에 미친 영향이 다르다는 가정 속에서 얼마나 다른가를 분석해서 보고하라는 겁니다. 그지? 예산안 첨부할 때 매년 제출해야 돼요. 중앙관서장이요. 자, 그 다음에 중앙관서장은 예산 요구할 때 당연히 성과 계획서를, 그 다음에 결산 보고할 때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성과 관리 제도죠. 그래서 다시 예산 요구할 때 내년에 내가 뭐 할 건지 계획서, 그리고 작년에 보고서를 같이 제출해 가지고 서로 비교하게 볼 겁니다. 자, 이거 성과 관리 제도를 물어본 거고요.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역시 개념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의 원칙을 물어봤죠. 전통 원칙이 있고 현대 원칙이 있죠. 전통 원칙에 공명, 정한, 완단, 통사 해가지고 외웠는데 사전 의견은 뭐죠? 집행하기 전에 먼저 의결을 받으라는 소리야. 그렇지? 의결을 받지 않는 게 준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이 두 가지는 헌법이에요. 지방자치의 선결 처분이 있죠. 어쨌든 옳지 않은 건 회계연도 개시 전에 확정한 거죠. 사전 의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확정하라는 소리야. 한마디 집행하기 전에 확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 예외가 준예산 또는 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의 그다음에 단체장의 선결 처분이에요. 통일성은 뭐였죠? 용도 정하지 말고 일단 국고에 납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도를 정하라는 거야. 미리 용도 정하지 말라는 거야. 어떤 돈이 국고에 납입되기도 전에 납입되기도 전에 용도를 정해버리면은 이건 안 되겠다는 거지. 그 예외가 목수특기잖아. 목수특기 해가지고요. 특정 수입이 특정 지출로 연계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모든 수입은 일단 국고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허락을 받고 용도 정한 다음에 나가라는 거야. 근데 특별회계는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는 돈이잖아요. 기금도 마찬가지고 목적세도 마찬가지고요. 자, 단일성은 장부가 한 개만 있으라는 소리예요.
단일성 원칙의 예외가 장부를 따로 만드는 특별회계, 그지 기금, 단추 특기 해가지고 추경 예산 같은 것들. 물론 추경은 만들어진 다음에 합쳐지겠지만 만들 땐 따로 만들기 때문에 예외로 들어가요. 반면에 세입과 세출의 내역을 명확히 해라. 명확성의 원칙이야. 명확성의 원칙. 그다음에 이용과 전용은 경계에 넘어가지 말라는 한정성 원칙의 예외죠. 답은 3번이네요. 완전성은 뭐였죠? 모든 돈을 수입은 수입장부에 기록하고 지출은 세출장부에 기록하라는 소리야. 한마디로 예산의 형식으로만 걷고 쓰라는 소리예요. 예외가 순기연수전이죠. 일부가 기록되지 않았고 일부가 기록되지 않고 지출되는 겁니다. 됐죠? 전대차관은 정부가 빌린 건 맞지만 정부가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에 기록되진 않겠죠. 전대차관. 그래서 완전성 원칙을 다른 말로 예산 총계주의라고 그래요. 모든 걸 전부 다 예산에 기록해야 될 거니까. 그다음에 기록되지 않은 게 전대차관이라든지 또 뭐 있어? 그 순기 예산이라든지 기금은 예산이 아니니까 순기연수전 이렇게 들어가요. 현물 현금이 아니라 현물이라든지. 자, 어쨌든 다시 할게요. 완전성은 모든 걸 장부에 기록해라. 단일성은 그 장부가 한 개만 있어라. 그다음에 통일성은 일단 국고에 들어온 다음에 용도 정해라. 미리 용도 정하지 말고. 그래서 완전성의 예외는 순기연수전, 그다음에 단일성은 주특기, 그다음에 통일성은 목수특기였죠. 이렇게 좀 외워두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7년도 국가학업 문제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하겠습니다. 11월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